내 아들 결혼식 날 식은 음식을 마지막 남은 조각까지 먹었다. 아들이 웃으며 며느리에게 말했다. 엄마는 원래 남들이 남긴 인생을 먹고 사는데 익숙하잖아. 모두가 웃었고 내가 떠나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아들의 손은 내가 쓴 편지를 읽으며 떨렸다. 인생에는 언제나 설탕 한 방울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가 당신에게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엽서는 화요일에 도착했다. 금색 테두리가 있는 깔끔한 흰 봉투였다. 처음에는 세금 관련 서류나 또다시 은행 서류인 줄 알았다. 하지만 봉투를 뜯어보니 안에 초대장이 들어있었다. 두툼한 종이에 반짝이는 인쇄, 화려한 글씨. 박동영 군과 최수진 양이 6월 15일 전원클럽 자작나무 숲에서 열리는 결혼식의 귀하를 초대합니다. 나는 2번 천천히 다시 읽었다. 3번째, 애야 이것이 내 아들의 결혼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엽서로 알게 되었다는 것을. 전화도 방문도 메시지도 없었다. 그저 종이 한 장. 마치 내가 엄마가 아니라 그냥 의례상 초대된 먼 친척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는 엽서를 주방 식탁 위 오랫동안 기다려온 미납 고지서들 옆에 놓았다.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울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한 곳을 응시했다. 차가 식을 때까지. 동현은 28살이다. IT 회사에서 일하고 강남 한가운데에 있는 원룸 오피스텔에 산다. 내가 반년 동안 버는 돈보다 더 비싼 월세다. 수지는 2번만 봤다. 한 번은 동현의 생일날 선물 없이 왔지만 마치 어쩌다 수준 이하의 동네에 발을 들인 양 표정을 지었다. 2번째는 설날, 그녀는 내 작은 원룸 아파트를 말없이 둘러보며 벽에 기대지 않으려 애썼다. 그때 나는 소박한 그릇에 저녁을 차려내고 식탁보 대신 비닐 시트를 깔고 주전자에 차를 내놓았다. 그녀는 파이에는 손도 대지 않고 그저 말했다. 어머니 댁은 나름대로 아늑하네요. 나는 바보가 아니다. 나는 그런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6월의 야외 결혼식. 일반인에게는 방조차 빌려주지 않고 회원이나 특별 추천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휴양지에서 이미 장소만으로도 모든 것이 명백했다. 모든 것이 과시적일 것이다. 명품 정장을 입은 사람들, 고급스러운 외제차들, 똑같은 모양의 입술을 가진 여자들. 나는 그곳이 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가고 싶었다. 내 아들이 내가 곁에 있다는 것을 적어도 어떤 면에서라도 볼 수 있기를 바랐다. 나는 저녁에 그에게 전화했다. 그는 즉시 전화를 받았다.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입력하면서 동시에 배경처럼 대화하는 듯한 목소리였다. 엄마, 받았어? 응, 축하해. 정말 기뻐. 수진이는 예쁜 아가씨야. 고마워. 저기, 엄마가 뭐 도와줄 일 없을까? 준비하는 거나 메뉴, 꽃 같은 거? 엄마가 돈 좀 모아뒀거든. 엄마, 그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다. 필요 없어. 다 지불했어. 수진이 부모님이 다 하신 거야. 걱정 마. 돈 얘기가 아니야. 참여하는 걸 말하는 거야. 춤, 케이크, 꽃 다 골랐어. 다 결정됐어. 그냥 와서 평범한 옷 입고 와. 너무 화려하지는 말고. 알지? 수진이네 가족이 좀 전통적이라서. 이런 시골스러운 거 말고 나 말이야. 나 그 말 하려던 거 아니었어. 나 이제 가야 해. 수진이가 저녁 준비하고 있어. 이만. 그는 내가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다. 나는 침묵 속에 남겨졌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다. 돈을 덜 쓰려고 케이블을 끊었으니까. 냉장고가 윙윙거렸다. 나는 멍하니 한 곳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금색 글씨 아래에는 드레스, 코드, 이브닝 웨어, 블랙타이 선택 사항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에게는 이브닝 웨어가 없었다.
내 옷은 내가 5년째 입고 있는 짙은 남색의 단순한 옷들이었다. 가장 깔끔한 것은 그의 졸업식 때 입었던 옷이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당당하게 갈 것이라고 결심했다. 그가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기대하지 않았더라도 나는 어쨌든 엄마였다. 3개월 동안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절약했다. 고기를 끊었고 사무실까지 걸어 다녔다. 중고 사이트에 오래된 책을 팔았고 텔레비전을 떼어내 팔았다. 5월에 나는 드레스를 찾았다. 에메랄드색의 단순한 디자인의 반짝이가 없었지만 완벽하게 몸에 맞았다. 고급스럽고 두툼한 소재였다. 회색 베이지색의 안정감 있는 굽이 있는 구두는 할부로 샀다. 그러고는 미용실에 갔다. 미용사는 내 흰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가볍게 손질해 주었다. 거울을 보며 오랜만에 처음으로 생각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하지 않아. 나는 그저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일 뿐이지만 나는 여자다. 결혼식 날 나는 아침 6시에 일어났다. 커피를 내리고 알람을 다시 맞춰두었다. 그저 늦지 않기 위해서. 드레스는 옷걸이에 걸려 상징처럼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입었다. 거울 앞에서 숨을 죽였다. 낯설고 깨끗하고 자랑스러웠다. 젊지는 않았지만 진짜 나였다. 나는 준비를 마쳤고 핸드백을 들고 나섰다. 리조트까지 가는 버스는 오래 걸렸다. 먼지, 더위. 나는 일찍 도착했고 즉시 깨달았다. 나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번쩍이는 차들, 나의 월세값에 해당하는 샴페인 병들, 사진을 위해 연습된 미소들, 그리고 입구에는 내 아들이 있었다. 턱시도, 머리 손질, 자신감 넘치는 자세. 미래의 장인과 웃고 있었다. 나는 다가갔다. 그가 나를 보고 미소가 잠시 흔들렸다. 엄마, 오셨어요? 나는 그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다. 어릴 때 학교 행사 갈 때처럼 그가 살짝 물러섰다. 괜찮아 보이네요. 오랜 침묵 끝에 그가 말한 것은 정확히 그것이었다. 괜찮아 보인다. 옆에는 수진의 아버지 최철수 씨가 서 있었다. 손을 내밀었다. 김순자 씨, 반갑습니다. 동현이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동현이 엄마입니다. 보험회사에서 평범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신랑 엄마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친구들과의 대화로 돌아섰다. 나는 다시 그의 곁에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다. 연회장은 넓고 밝았다. 흰 식탁보 수정 샹들리에 장갑 낀 웨이터들. 모든 것이 완벽하고 비쌌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나는 좌석 안내판으로 가서 내 이름이 적힌 카드를 찾았다. 7번 테이블. 벽 가장자리에 접시를 내어오는 문 바로 맞은편이었다. 다른 테이블들은 중앙, 동현과 수진에게 더 가까웠다. 1번 테이블은 수진의 부모님과 그들의 친구들. 2번 테이블은 동현의 대학교 친구들과 그들의 아내들. 3번 테이블은 수진의 동료들.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순서였다. 나는 맨 끝에 있었다. 내 테이블에는 보청기를 착용한 노부인, 불편한 재킷을 입은 부부, 그리고 나중에 수진의 사촌 아주머니임이 밝혀진 여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동현이 어머니세요? 네, 김순자입니다. 정마담이에요. 저 좀 앉아도 될까요? 여기 좀 화려해서 제 스타일이 아니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안도감이 들었다. 적어도 이 화려한 세상 사람이 아닌 누군가였다. 아드님이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물론이죠. 다 혼자 힘으로 이룬 거니까요. 오늘은 아들의 날이죠. 나는 미소 지으려 애썼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연회, 음악, 장식. 하지만 내 아내는 손님으로 초대받았지만 식탁에는 초대받지 못한 구부정한 어린 소녀가 앉아있는 것 같았다.
하객들이 신랑 신부를 축하하는 동안 동현은 테이블을 돌며 농담하고 포옹하고 웃고 고개를 끄덕이고 감사 인사를 했다. 나는 앉아서 기다렸다. 그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다가갔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는 나를 마지막에 남겨둘 거야. 그는 그저 바쁜 거야. 그래도 나는 그의 엄마니까 쑥스러웠을 거야. 이것은 특별한 순간이 될 거야.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음악은 더 커졌고 손님들은 더 즐거워졌다. 나는 계속 앉아서 기다렸고 어느 순간 깨달았다. 그는 오지 않을 것이다. 웨이터들이 음식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먼저 1번 테이블, 그 다음 2번, 3번, 4번. 우리 테이블은 조용했다. 빈 접시들. 나는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마침내 우리 테이블로 젊은 웨이터가 다가왔다. 분명히 긴장한 듯 보였다. 죄송합니다. 주방에 착오가 생겼습니다. 음식이 지금 막 준비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20분, 그리고 30분이 더 흘렀다. 다른 테이블 사람들은 먹고, 웃고, 잔을 들어 올렸다. 동현은 수진 옆에 앉아 그녀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녀는 그를 보며 가볍게 음악적으로 웃었다. 마침내 음식이 나왔다. 내 앞에 놓인 접시의 연어는 차가웠고 아스파라거스는 시들었고 감자는 기름막이 덮인 채 빛발에 있었다. 진정한 잔반이었다. 이건 말도 안 돼. 정마담이 자신의 식은 음식을 보며 속삭였다. 괜찮아요. 나는 조용히 말하고 포크를 들었다. 나는 이런 것에 익숙했다. 마지막에 익숙했고, 남은 것을 먹는데 익숙했고, 불평하지 않는데 익숙했다. 하지만 그때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수진에게 말하고 있었는데 속삭임이 아니라 크게 말했다. 옆 테이블에서도 분명히 들릴 정도였다. 봐, 엄마한테 드디어 나왔나 봐. 그러고는 비웃으며 엄마는 원래 남은 거 먹는데 익숙하잖아. 괜찮을 거야. 수지는 가볍게 음악적으로 웃었다. 그녀 뒤를 이어 다른 친구들, 그들의 아내들도 웃었다.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킥킥거렸다. 그들의 웃음은 물결처럼 연회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나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떨리지도 않았다. 그의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들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잔반을 먹는 게 아니었어. 그저 그것으로 살았던 거야. 정마담이 충격받은 듯 나를 보았다. 그 애가 진심으로? 아마도. 그러고 나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식적인 연설을 시작했다. 수진의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그녀의 친구들에게 감사하고 주최자와 웨이터, 심지어 DJ에게도 감사했다. 나에게는 한마디도 없었다. 나는 그를, 내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미소 지었고 자신감 있고 유창하게 말했다. 그는 행복했다. 그리고 그의 행복 속에 나를 위한 자리는 없었다. 연회장이 박수갈채로 가득 찼을 때 나는 내 안에 무언가가 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서지거나 깨지지 않았다. 그저 부드럽게 사라졌다. 마치 깜빡임조차 없는 꺼진 전등처럼. 그러고 나서 춤이 있었다. 첫 춤, 신부 아버지와의 춤, 신부가 어머니와 추는 춤. 나는 기다렸다. 나는 믿었다. 나는 집에서 연습까지 했다. 심지어 노래 한 곡도 골라두었다. 그는 다가오지 않았다. 그는 심지어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빈 접시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그렇게 큰 기대를 품고 골랐던 드레스를 입고 발뒤꿈치를 문지르는 구두를 신은 채 그가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손질했던 아름다운 머리칼을 한 채. 그리고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분노도 상처도 아니었다. 이것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때 오는 내면의 침묵이었다. 괜찮으세요? 정마담이 물었다. 완벽하게 괜찮아요. 나는 말했다. 평온해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드레스를 정리하고 옷장으로 가서 핸드백을 꺼내 들고 나왔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아무도 나를 막지 않았다. 그조차도. 그리고 나는 입구에 서 있었다. 등 뒤에서는 소음, 음악, 환희가 들렸고 얼굴에는 저녁의 습한 공기와 고독이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아프지 않았다. 김순자 씨, 정마담이 나를 따라잡았다. 가세요? 작별 인사도 없이요? 그는 눈치채지 못할 거야. 나는 돌아섰고 유리창 너머로 그를 보았다. 그는 바에 서서 친구들과 웃고 있었다. 자유롭고 즐겁고 가벼웠다. 나 없이. 모든 게 맞아.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가 당신에게 그렇게 한 것이 유감이에요. 그것이 진짜였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 나는 음악도 전화도 없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오늘 밤 나는 그에게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편지를 쓸 것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편지를. 집은 조용했다. 나는 드레스를 벗었다. 마치 남의 옷을 벗듯 조심스럽게 벗어 옷장에 걸었다. 부엌에는 식은 차가 있었다. 불 켜진 램프. 나는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새 메시지 창 하나만 열었다. 수신자는 박동현. 처음에는 아무 말도 없었다. 오직 침묵뿐이었다. 그러다가 마치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듯 동현아. 나는 너에게 상처나 분노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해 속에서 쓴다. 네 결혼식에서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아줘서 고맙다. 암시나 모호함 없이 직접적이고 정직하게. 너는 나에게 내 자리가 어디인지 알려주었다. 네가 내가 삶의 잔반을 먹는데 익숙하다고 말했고 너는 옳았다. 나는 정말로 잔반에 익숙해졌다. 너의 관심의 잔반, 너의 시간의 잔반, 우연히 생각났을 때의 감사의 잔반. 아무도 상처 주지 않고 아무도 가까이 들이지 않기 위해 조절해서 주었던 사랑의 잔반. 너는 항상 내가 곁에 있고 내가 참을 것이고 내가 이해할 것이고 내가 용서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너는 내가 떠날 수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떠난다. 히스테리도 스캔들도 없이 영원히 그리고 평온하게. 오늘부터 나는 모든 지원을 중단한다. 네가 받던 매달 50만 원은 유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추가 근무 수당이었고 내 절약이었고 내가 마시지 않은 약이었고 내가 사지 않은 신발이었다. 나는 네가 수혜자로 등록된 보험을 해지한다. 네가 터키 휴가나 결혼식, 꽃 같은 비상시에 사용했던 신용카드도 취소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집을 판다. 네가 이미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집을. 너는 내가 태어난 권리로 이것을 너에게 남겨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들로 태어난다고 해서 기억과 벽과 고통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집은 나의 것이다. 내가 지켰다. 내가 아플 때 나는 밤새 이 집에서 잠 못 이루었다. 이혼 후 매년 이 집에서 혼자 새해를 맞았다. 내가 청소하고 고치고 유지했다. 이제 나는 이 집을 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기 때문이다. 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왜 결혼하지 않았느냐고 자주 물었다. 나는 바빴기 때문이다. 나는 너의 삶을 건설하고 있었다. 그 대가는 내가 내 삶을 잊었다는 것이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면 내가 역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틀렸다. 너는 받는 것에 익숙해졌고 눈치채지 못했다. 너는 엄마가 배경이고 벽이고 지탱해주는 등이라고 생각하는 데 익숙해졌다. 이제 그 등은 더 이상 없다. 이것은 위협이 아니다. 조작도 아니다. 이것은 정보다. 너는 성인 남자다. 결혼했고 가족이 있고 지위와 직업이 있다. 이제 너의 삶은 온전히 너의 것이다. 청구서와 월세와 필요가 있는, 그리고 나는 이제 나만의 사람이다.
여행과 테라스에서의 아침 식사와 책과 고통 없는 고요함을 가진 너는 여전히 피를 나눈 내 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너의 은행도, 위안을 주는 존재도, 그림자도, 배경도 아닐 것이다. 엄마, 아니, 김순자. 나는 편지를 3번 다시 읽었다. 비명도, 불평도, 전화해달라는 요청도 없었다. 그저 꾸밈 없는 진실뿐이었다. 3시 42분 나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음악은 없었다. 그저 마우스 클릭 소리와 침묵뿐이었다. 아침에 나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약속을 잡고 직장에 전화해서 휴가를 내고 지도를 꺼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도시들을 표시하기 시작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잔반을 먹고 살지 않아. 나의 중요한 삶이 시작된다. 집 정리는 생각보다 짧게 걸렸다. 부동산 중개인은 세심하고 정중했다. 훌륭한 동네입니다. 그가 말했다.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호수가 2정거장 거리에 있습니다. 좋은 가격을 받으실 겁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동현이 처음 집을 나갔을 때 새벽 2시에 이 바닥을 닦았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아이 방에 열이 나서 무서워 떠나지 못하고 주방 바닥에서 잠들었던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이 집은 모든 것을 기억했지만 나는 잊기로 결심했다. 일주일 후 3개의 제안이 들어왔다. 2주 후 하나를 선택했다. 현금, 시장 가격보다 15% 높은 가격. 구매자는 어린 부부와 아이였다. 한때 동현 아버지와 나였던 모습과 같았다. 다만 그들은 아마 모든 것이 다르게 흘러갈 것이다. 3억 5,500만 원. 이전에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다른 누군가를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래 당일 나는 사무실에 도착했다. 서류, 서명, 양식. 나는 서류에 서명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내 자유에 서명하는 것이었다.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나의 자유에. 거래 후 나는 이미 내 것이 아닌 집을 지나 걸었다. 현관에서는 분홍색 점퍼를 입은 여자아이가 공을 차고 있었다. 그 아이의 엄마는 입구에 서서 손을 닦고 있었다. 나는 서서 바라보았다. 커튼도 벽도 내가 직접 다시 깔았던 욕실 타일도 아깝지 않았다. 아깝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이제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동현을 위해 내가 한때 지켰던 모든 것들처럼 새 번호가 있는 바로 그 전화기는 침묵했다. 2주가 흘렀다. 편지도, 전화도, 시도도 없었다. 나는 모든 것이 조용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문구멍으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수진, 언제나처럼 완벽했다. 몸에 딱 맞는 코트, 가는 귀걸이, 섬세한 화장. 내가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김순자 씨.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우리요? 아니요, 당신이 원할지도 모르죠. 그녀가 들어와 둘러보았다. 경멸의 시선은 아니었지만 편안함도 없었다. 커피 타줄게. 내가 말했다. 인스턴트밖에 없어. 여기는 다 간단하거든. 그녀는 식탁에 앉았다. 마치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처럼 행동했다. 저는 동현이가 얼마나 당신에게 의존했는지 몰랐어요. 그의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모든 게 당연한 줄 알았죠. 돈도 있고 엄마도 있고 필요하면 주고 필요 없으면 방해하지 않고. 저는 그 애가 저축을 한 줄 알았어요. 그 애는 부모가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저밖에 없었어요.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녀가 말하도록 돕지 않았다. 그녀가 원해서 왔다면 스스로 해야 했다. 저희는 지금 힘들어요. 이사 나와서 부모님 댁에 살고 있어요. 저는 2가지 프로젝트를 맡고 있고 그 애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네가 그 애 엄마잖아. 이제 아니야. 수지는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마치 균열을 찾는 듯 했다.
만약 그 애가 사과하면요? 아니, 만약 그 애가 진심으로 사과하면요? 너무 늦었어. 그럼 뭘 원하세요? 나는 일어나 싱크대에 컵을 놓았다. 아무것도. 그게 가장 중요해. 더 이상 그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말도, 감사도, 시도도. 나는 상처받지 않았어. 나는 자유로워. 그녀는 긴장했다. 입술을 앙다물었다. 그러고는 갑자기 일어섰다. 어머니는 삶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복수하는 거네요. 아니, 나는 그저 내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멈췄을 뿐이야.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짐 싸는 것을 마쳤다. 여행 가방 2개, 배낭 하나, 책 몇 권, 서류. 나머지는 팔거나 나눠주거나 버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무도 나를 모르는 도시로 떠났다. 나를 동현 엄마라고 부르지 않는 곳. 그저 김순자, 한 여자, 한 사람으로 있을 수 있는 곳. 나는 강가의 작은 아파트를 빌렸다. 작은 주방, 소나무가 보이는 창문. 서점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주 4일 근무, 스트레스 없고 사무복도 필요 없는 판매원. 주인 리나 씨는 나이 든 여자였다. 할머니는 눈빛이 차분하시네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좋아해요. 그녀가 말했다. 책은 목소리로 파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파는 것이니까. 나는 그곳에 머물렀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깨달았다. 삶은 끝나지 않았다. 삶은 시작되었다. 한 달이 조금 넘게 지났다. 나는 리듬에 익숙해졌다. 아침에는 창턱에서 커피를 마시고 낮에는 책을 읽고 가끔 오는 손님들과 대화하고 저녁에는 축축하고 봄 냄새가 나는 강변을 산책했다. 내 휴대전화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리고 이 침묵은 나에게 불안이 아니라 위안이 되었다. 내가 필요 없다는 뜻이고 나를 내버려 두었다는 뜻이고 나 없이도 삶은 계속된다는 뜻이고 이것 또한 자유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리나 씨가 카운터로 다가왔다. 손에는 쪽지가 있었다. 누군가 전화했는데 아드님이라고 하더군요. 번호를 남겼어요. 나는 숫자를 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녀를 보았다. 고마워요. 전화 안 해보실 거예요? 아니요. 저녁에 나는 그 쪽지를 버렸다. 평온하게 떨림도 기대도 없이. 하지만 3일 후 그가 직접 왔다. 내가 마침 새 책들을 진열대에 넣고 있을 때였다. 고개를 들자 입구에 그가 서 있었다. 동현, 내 아들. 너무나도 변해 있었다. 마르고 시선은 갈피를 못 잡고 옷은 구겨져 있고 머리는 자라 있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그는 나빠 보이지 않았다. 그저 길을 잃은 듯 보였다. 그는 마치 엄마를 직장에서 데리러 온 소년처럼 서 있었다. 나는 달려가지 않았다. 부르지도 웃지도 않았다. 그저 다가갔다. 안녕 동현, 엄마. 그는 그 단어를 너무 작게 말해서 마치 불해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제가 할머니를 찾았어요. 왜? 그는 고개를 숙였다. 침묵. 저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말고 퇴근 후에 옆 카페에서 1시간 줄게. 그는 커피 2잔을 주문했다. 내 커피는 거품을 얹은 것이었다.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대로 나는 손도 대지 않았다. 엄마는 잘 지내 보이네요. 그가 진심으로 말했다. 나도 잘 지내. 모든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요. 나는 침묵했다. 그는 계속했다. 결혼식에 대해서, 엄마를 그렇게 대했던 것에 대해서, 수년간 엄마를 이용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눈이 멀었어요. 다 깨달았어요. 언제 돈이 떨어졌을 때요? 그가 움찔했다. 아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그리워요. 저는 제가 뭘 잃었는지 알아요. 엄마는 항상 제 곁에 있었잖아요. 맞아. 나는 항상 곁에 있었어. 사람들이 나를 알아채지 못할 때조차도 저는 모든 걸 바로잡고 싶어요.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같이 저녁 식사도 하고 산책도 하고 저 준비됐어요. 네가 준비된 이유는
네가 힘들기 때문이야. 나는 구급차가 아니야. 그는 침묵했다. 커피잔을 바라보았다. 제가 끔찍한 짓을 했다는 걸 알아요. 상처를 줬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엄마 아들이에요. 아니, 너는 피를 나눈 내 아들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아니야. 너는 오랫동안 나를 기능으로만 봤어. 엄마는 전등처럼 켜져 있으면 좋고 나갔으면 버리면 되고. 그가 울었다. 조용히 절제하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연민도, 분노도, 위로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만 엄마잖아. 나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니야, 동현아. 나는 30년 동안 네가 앞서 나갈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온 여자야. 이제는 내가 직접 가고 싶어. 그가 흐느꼈다. 보고 싶어요. 아니, 동현아. 너는 편안함이 그립고 모든 것이 예전처럼 되는 것이 그립고 너를 지탱해주던 사람이 그립겠지만 나를 그리워하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너는 나를 결코 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고칠게요. 다른 사람이 될게요. 나는 더 이상 필요 없어. 나는 아기를 품지 않아. 나는 그저 더 이상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아. 전화도, 말도, 사과도. 나는 평온해. 나는 일어섰다. 와줘서 고맙지만 대화는 끝났어. 나는 상처받지 않았다. 나는 놓아주었다. 그는 앉아 있었다. 나는 강 쪽으로 천천히 평온하게 걸어갔다. 그리고 이 순간 깨달았다. 드디어 나는 엄마로서가 아니라, 조력자로서가 아니라, 그림자로서가 아니라,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나 자신이 된 여자로서 살고 있다. 부산의 봄은 천천히 찾아왔다. 처음에는 창턱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그 다음에는 오래된 포장도로 위 부드러운 햇살. 그러고 나서는 아이들이 강변에서 다시 공을 차기 시작하는 소리. 나는 매일 아침 차를 끓이고 수첩을 꺼내 적었다. 오늘은 서두르지 않는 날. 누군가에게 필요할 필요도 없는 날. 작업실은 나름의 삶을 살았. 사람들은 수첩을 사러 왔고 나에게 초콜릿을 주거나 낡은 책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늘 말없이 지내지만 어쩐지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동네 상점의 여인이 되었다. 5월의 어느 날 리나 씨가 카운터로 나에게 봉투를 건넸다. 할머니 앞으로 온 우편물이야. 발신인 주소는 없는데 아이 글씨 같네. 나는 글씨를 보았다. 삐뚤고 약간의 오타가 있었지만 깔끔했다. 김순자 할머니께. 안에는 평범한 공책 종이로 쓴 편지가 있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민서예요. 6살이에요. 아빠가 할머니가 예전에 예쁜 수첩을 만들었다고 했고 엄마는 할머니가 아주 예쁘다고 했어요.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저한테 수첩 하나 주실 수 있어요? 저도 할머니한테 뭔가 그려드릴게요. 만나 뵙고 싶어요. 민서드림. 민서, 동현과 수진의 딸이었다. 나는 이 구절들을 두 손으로 종이를 든 채 다시 읽었다. 비난도, 암시도, 조작도 없었다. 오직 아이의 순수한 마음뿐이었다. 저도 옆에 있어도 돼요? 다음 날 나는 그녀를 위한 수첩을 만들었다. 표지는 밝았고 천으로 만든 하트가 오려 붙여져 있었다. 안에는 두툼한 종이, 여름과 친절에 대한 명언들이 담긴 페이지들. 나는 그것을 크라프트지에 포장하고 쪽지를 붙였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려. 내 그림들이 있으면 세상은 더 친절해질 거야. 순자 할머니가. 나는 그것을 편지에 적힌 주소로 보냈다. 더 이상 말없이 답장을 기대하지 않고 일주일 후 봉투가 도착했다. 안에는 그림이 있었다. 소녀와 여인이 산을 배경으로 서서 수첩을 들고 있었다. 이건 언젠가 우리야 라고 서명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 그림을 작업실에 걸어두었다. 옆에는 이렇게 썼다.
때로는 누군가가 그저 내 옆에 자신을 그려주길 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동현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수진에게 편지를 쓰지도 않았다. 민서가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그가 아는지 묻지도 않았다. 그것은 그들의 집, 그들의 삶, 그들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나에게는 나의 삶이 있었다. 상처도 없고 과거의 역할도 없으며 오직 나 자신에 대한 존중만으로.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열린 창가에 차 한 잔을 들고 서서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나는 드디어 아무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 사라져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행복이다. 조용하고 따뜻하고 진정한 여름은 눈치채지 못하게 찾아왔다. 처음에는 오솔길의 따뜻한 소나무 냄새, 그 다음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이 있는 열린 창문들. 그러고 나서 나는 날짜를 세는 것을 멈췄다. 더 이상 편지를 기다리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확인하지 않았다. 누군가 메시지를 보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민서는 그림을 하나 더 보내왔다. 파일을 든 할머니와 왕관을 쓴 고양이. 이건 우리야. 그녀는 서명했다. 제가 오면 저도 빵 굽고 싶어요. 나는 그녀가 올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줄지도 알 수 없었다. 그녀가 원할지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알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나에게는 모든 단계를 통제하려 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내면의 평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작업실은 말을 지친 사람들을 위한 조용한 장소가 되었다. 아이를 둔 엄마들, 교사들, 눈에 오랫동안 침묵이 깃든 고독한 남자들이 찾아왔다. 여기 찻집 같아요. 한 번은 5번째 수첩을 사러 온 여인이 말했다. 불필요한 말은 하나도 없고 오직 중요한 것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숨 쉬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치웠을 뿐이에요. 가끔 나는 밤늦게까지 강변을 산책했다. 오래된 목조 가옥들과 10대들이 기타를 치는 정자들을 지나 나는 벤치에 앉아 보온병을 꺼내 들고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았다. 나는 회상하지 않았다. 환상에 빠지지도 않았다. 그저 존재할 뿐이었다. 어느 날 작업실 입구에 젊은 여인이 서 있었다. 긴장한 듯 보였다. 손에는 그림이 있었다.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의 일기장을 찾았는데 거기에 할머니 수첩이 있었어요. 그냥 누가 그걸 고쳐줬으면 해서요. 나는 수첩을 들었다. 낡고 부드러운 표지에 삶과 꿈과 실망에 대한 기록들이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심스럽게 펼쳐서 표지를 잘라내고 다시 재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을 건네주었을 때 그 소녀는 나를 안아주었다. 고마워요. 엄마가 거기서 진짜였어요. 그리고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나는 수첩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사람들에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권리를 주는 것이었다. 적어도 종이 위에서라도 어느 날 민서가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할머니, 제가 커서 책을 만들기로 했어요. 할머니처럼요. 그림만 있는 책이요. 우리 같이 가게에서 일할 거죠? 네? 나는 2번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아무도 나에게 함께하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동현이 돌아올지 알 수 없다. 언젠가 그가 내 안부를 물을지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안다. 만약 언젠가 그가 가게에 들른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기는 이미 모든 것이 정리되었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모두 가져갔고 나에게 필요한 것만 남았어. 가을은 도시로 조용히 돌아왔다. 처음에는 나무잎에 살짝 노란색이 드리우고 그 다음에는 축축한 냄새, 그리고 누군가 보이지 않게 달력 페이지를 넘기는 것처럼 바람이 가볍게 바스락거렸다. 나는 서두르지 않고 살았다. 사과 파이를 굽고 창턱에서 마른 나무잎을 치우고 진열장에 수첩 표지를 바꾸었다.
이제 따뜻한 밤색 리본이 있었다. 세상은 내 것이 되었다. 낯선 것도 아니고 의무적인 것도 아니었다. 그저 내 것이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우편함에서 편지를 발견했다. 분홍색 봉투, 지난번보다 깔끔한 필체. 안에는 직접 만든 엽서가 있었다. 문 옆 가게, 초록색 쇼를 두른 여인과 배낭을 맨 소녀. 할머니, 저 방학 때 부산 갈 거예요. 엄마가 할머니가 괜찮으시다면 간다고 했어요. 아빠는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저는 그래도 갈 거예요. 정말 가고 싶고 이제 8살이에요. 빵도 구울 줄 알고 책도 읽을 줄 알고 비밀도 지킬 줄 알아요. 사랑해요. 민서드림. 나는 울지 않았다. 웃지도 않았다. 그저 창가에 앉아 이 편지를 들고 생각했다. 이것이 전부다. 이것이 왔다. 복수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고 그저 새로운 것으로. 나는 수첩을 들었다. 내가 나를 위해 남겨두었지만 채우지 못했던 그 수첩. 첫 페이지를 열고 썼다. 만약 누군가 언젠가 두 번째 삶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처음으로 편지를 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부터, 그리고 거기에는 고통이 아니라 조건도 요구도 없이 그저 곁에 있고 싶은 누군가가 있었다. 민서는 10월 말에 도착했다. 밝은 점퍼를 입고 배낭을 맨 채 수진의 엄마인 정마담과 팔짱을 끼고 플랫폼에 서 있었다. 동현은 그들과 함께 없었다. 그녀는 즉시 달려왔다. 할머니, 안녕. 할머니가 마음 바꿀까봐 정말 무서웠어요. 마음 바꾸지 않았어. 그림이랑 재미랑 새로운 말들을 가져왔어. 무한대라는 단어를 배웠는데 그게 바로 할머니야. 나는 몸을 숙여 그녀를 안았다. 할머니로서도 피해자로서도 아니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한 사람으로서. 그날 저녁 우리는 코코아를 마셨다. 그녀는 내 낡은 수첩을 넘겨보며 물었다. 이건 누가 썼어요? 왜 여기 눈물이 있어요? 저도 쓸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느 순간 그녀가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며 생각했다. 그녀는 나를 참았던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 살기로 선택한 사람으로 기억할 것이다. 삶은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을 주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었다. 내 이름, 내 자리, 그리고 내가 존재하기를 바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누군가. 그리고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제 남편은 20년 동안 그 차를 복원했습니다. 차고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아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팔았어요. 제 아내가 파리에 가고 싶어 해서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마음이 아프고 서러웠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중고차 매매상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모님, 남편분께서 차에 무언가를 두고 가셨습니다. 급히 오셔야 합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어느 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차고 문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식어버린 커피를 손에 들고 부엌 싱크대 위 창문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고 해가 이미 창문 틈으로 스며들고 있었지만 차고 안은 어두컴컴했습니다. 43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 김진우는 단 한 번도 밤새 차고 문을 열어둔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우 씨는 없습니다.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컵을 내려놓고 뒷문을 열었습니다. 따스한 4월의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였다면 벌써 저곳에서 손에 걸레를 들고 차체 위로 몸을 숙이고 있었을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잔디가 또 자라나서 사람을 불러야겠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닿질 않았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이 맨발에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실내 슬리퍼를 신고 나왔습니다. 바닥 중앙에는 익숙한 검은 기름 자국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같은 차가 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당연히 흔적이 남았지만
이제 그 자리에는 차가 없었습니다. 그저 공허함뿐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뒷벽을 따라 놓인 작업대는 진우 씨가 남겨둔 그대로였습니다. 구멍 뚫린 판에는 스패너와 드라이버가 걸려 있었습니다. 각 공구의 자리는 마커로 윤곽선이 그려져 있어 제자리가 어디인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빨간색 공구 상자는 닫혀 있었고 작업대 위에는 그의 작업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항상 제 가슴을 아리게 하던 작고 단정한 그의 글씨체였습니다. 차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저는 손바닥으로 문설주를 짚고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고 43년을 응급실에서 일했지만 여전히 이런 단순한 것들을 배우고 제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숨 쉬고 생각하고 행동해라. 하지만 이 공허함 너머로는 생각이 나아가질 않았습니다. 작업대로 다가가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기록. 그가 세상을 떠나기 3주 전의 것이었습니다. 글씨체는 이미 지쳐 있었고 글자들이 흔들렸습니다. 거의 다 끝났다. 이 멋진 녀석과 20년. 어서 선영에게 제대로 운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다. 여름엔 우리 둘만의 은퇴기념 국도 여행을 떠나야지. 저는 노트를 덮어 원래 있던 자리에 정확히 놓았습니다. 차고에서는 여전히 그의 냄새가 났습니다. 기계유 냄새, 오래된 가죽 냄새, 그리고 그의 손을 1분 만에 깨끗하게 만들어주던 오렌지향의 공업용 비누 냄새까지. 저는 그가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가 흥얼거리는 소리, 선반이 낡은 라디오에서 7080 가요가 흘러나오고 내가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가 따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은행나무길에서 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검은색 BMW 한 대가 조용히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리스 차량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새해에 굳이 그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마치 제가 감명받아야 한다는 듯이. 민준이가 운전석에서 내렸습니다. 38이나 되었지만 여전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 때면 시선을 피하는 버릇. 마당 건너편에서도 그게 보였습니다. 어깨는 움츠러들었고 손은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조수석에서는 며느리 유라가 내렸습니다. 언제나처럼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윤기나는 검은 머리, 명품 선글라스, 제 한 달 식비는 좋게 나갈 법한 옷차림. 그녀는 차 옆에 서서 마치 제 자리를 가늠하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준이가 현관 앞까지 다가와 멈춰섰습니다. 엄마, 저는 기다렸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차는 어디 있니, 민준아? 그의 턱이 움찔했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어디 있냐고? 팔았어요. 그 말은 제게 떨어졌지만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마치 외국어를 듣고 뇌가 번역할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요. 뭐라고? 어제 팔았어요. 그는 텅 빈 차고를 흘끗 본 뒤 시선을 아래로 떨궜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유라가 파리 여행을 오래전부터 계획했거든요. 비즈니스 미팅 때문에 꼭 가야 했어요. 실망시킬 수 없었어요. 가슴을 짓누르던 압박이 손으로 번졌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양손을 깍지 껴 팔꿈치에 붙였습니다. 그건 내 아버지 차였어. 그냥 서 있기만 했잖아요. 목소리가 더 딱딱해지고 방어적으로 변했습니다. 아버진 이제 안 계세요. 엄마도 운전 안 하시잖아요. 그는 마침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잠을 못 잔 모양이었습니다. 값도 잘 쳐줬어요. 1,500만 원. 그런 구형 차치고는 괜찮은 가격이에요. 1,500만 원. 진우 씨가 주말마다 20년을 쏟아부은 1세대 각 그랜저의 값. 그가 나사 하나하나까지 전부 분해하고 조립했던 차. 가족의 유산으로 남기겠다고 맹세했던 차의 값.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을 때까지 흔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43년간의 응급실 생활은 제게 속이 무너져 내릴 때조차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언제 가져갔니? 어제 점심 지나서요. 엄마 장 보러 가셨을 때 아들은 여기에 살 때 쓰던 낡은 열쇠를 아직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 가기 전 그녀를 만나기 전에 쓰던 열쇠. 저는 한 번도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우 씨는 차고를 잠그지 않았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작업할 수 있어 편하다고 말했었죠.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그럼 허락하셨겠어요? 아니, 거 보세요. 유라가 다가왔습니다. 마치 이 집과 마당, 그리고 이 거리 전체가 자기 것인 양 당당하게. 아들 옆에 서서 그의 팔에 손을 얹었습니다. 붉고 완벽한 손톱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녀는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논의할 건 없어요. 거래는 이미 끝났습니다. 저희 내일 파리로 떠나요. 저는 그녀를 제대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아들의 아내가 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저는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디서 자랐는지, 부모님은 누구신지, 민준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주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한 번도 그녀의 눈까지 닿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나와 내 아들 사이의 문제야. 저는 그의 아내예요. 두 분 사이의 일은 곧 우리 모두의 일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합리적이었습니다. 마치 단순한 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듯 했습니다. 민준 씨는 돈이 필요했어요. 차는 그냥 방치되고 있었고요. 파는 게 논리적인 선택이었어요. 그건 걔 아버지의 차였어.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단호한 사실의 나열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는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있어요. 우리 둘 다요. 이해하시죠? 저는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민준이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다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유라는 그의 팔을 단단히 소유하듯 잡고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사진 보내드릴게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건축물, 박물관, 정말 낭만적이에요. 가벼운 말 한마디였지만 제게는 얼음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걸까요? 저희 가봐야 해요. 민준이가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습니다. 짐도 싸야 하고요. 그래요. 유라가 부드럽게 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새벽 비행기라서요. 그들은 BMW로 향했습니다. 민준이는 딱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진우 씨의 차고 안에 서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팔짱을 끼고 슬리퍼를 신은 채 그는 차에 탔습니다. 유라 쪽의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어머님, 돌아와서 뵐게요. BMW는 후진하여 마당을 빠져나가 은행나무 길 끝 모퉁이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차고로 돌아와 기름 자국이 있는 중앙에 섰습니다. 차가 없는 고요함은 달랐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문틈으로 들어와 공기 중에 먼지를 비쳤습니다. 저는 다시 진우 씨의 노트를 집어들고 마지막 기록이 있는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가 제게 운전을 가르쳐 줄 거라는 이야기, 여름 여행 이야기, 20년간의 작업이 마침내 끝났다는 이야기. 선반 위에는 그의 컵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닿아 반질반질해진 손잡이. 수년간 찌든 때는 아무리 닦아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후에 제가 닦았지만 찬장에 넣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공구들, 작업대, 라디오, 그리고 구석구석 배어있는 그의 냄새와 그의 그랜저가 있어야 할 텅 빈 자리. 저는 노트를 덮어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햇살은 이미 봄처럼 따스했습니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이웃집에서는 잔디 깎는 기계 소리가 났습니다. 평범한 소리, 평범한 아침. 8개월간의 미망인 생활.
저는 이미 흘릴 눈물은 다 흘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고에 서서 진우 씨의 노트를 손에 들고 우리 아들이 남긴 텅 빈 자리를 바라보며 새로운 슬픔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고 문을 잠그고 불을 껐습니다. 노트를 손에서 놓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가 있어야 할 빈 공간은 벌어진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엌 식탁에 앉아 교체된 카뷰레터에 대한 글줄들, 그의 단정한 글씨로 적힌 정밀한 측정값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읽고 또 읽으면서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7시 정각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거의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전화는 7시 정각에 울렸습니다. 저는 진우 씨의 노트가 펼쳐진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뷰레터에 대한 같은 페이지를 읽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거의 받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손가락을 밀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선영 씨 되십니까? 거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방금 온 사람 같았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철수입니다. 이철수 클래식카입니다. 사모님 차가 여기 있습니다. 남편분의 차요. 저는 허리를 폈습니다. 네, 그랜저 말인가요? 따님께서 수요일에 차를 몰고 왔습니다. 제발 지금 와주실 수 있다면 와주세요. 진우 씨가 사모님께 전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진우 씨는 제 친구였습니다. 좋은 친구였죠.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장례식에도 갔었습니다. 맨 뒤에 서 있었죠. 다가갔어야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와주세요, 사모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문가의 어둠 속 그림자처럼 서서 조사를 듣다가 사람들과 포옹하는 사이에 사라졌던 검은 양복의 남자를 떠올렸습니다. 주소 좀 알려주세요. 그가 주소를 불러주었습니다. 성수동 공업단지. 저는 봉투 뒷면에 주소를 적었습니다. 30분 안에 가겠습니다. 저는 청바지에 따뜻한 스웨터를 입고 열쇠를 찾았습니다. 길은 한산했습니다. 대학병원을 지나쳤습니다. 주차장은 이미 꽉 차 있었고 교대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삶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공업단지는 콘크리트와 쇠로 저를 맞았습니다. 이철수 클래식카는 긴 거리의 맨 끝에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건물 앞 철망 너머로 반짝이는 클래식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마치 진열장처럼 각 차는 하늘이 비칠 정도로 광이 나 있었습니다. 입구 근처에는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60대쯤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청바지에 셔츠 차림, 그는 분명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차하고 내리자 그가 다가왔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선영 사모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철수입니다. 우리는 악수를 했습니다. 그의 손은 단단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분께서 25년 전에 제 인생을 구해주셨습니다. 그가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가게를 여는 게 꿈이었습니다. 모든 은행을 찾아다녔지만 거절의 거절뿐이었죠. 담보도 신용기록도 없었습니다. 오직 꿈과 배짱뿐이었죠. 진우 씨가 보증을 서주고 자신의 돈까지 보태주었습니다. 저는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았지만 빚은 단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지요? 이 모든 게 그분 덕분입니다. 제게는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요.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런 분이셨으니까요. 이철수 씨가 고개를 저으며 침을 삼켰습니다. 수요일에 따님께서 그랜저를 몰고 왔을 때 마당에서부터 알아봤습니다. 진우 씨는 저를 만날 때마다 전시회에서나 경매장에서나 그 차 얘기로 저를 귀찮게 했었죠. 이것 좀 봐. 내가 해냈어. 어떻게 굴러가는지 좀 보라고. 아이처럼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민중군이 차를 팔았다고 하더군요. 제게 말입니다.
이철수 씨가 살짝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는 자기가 뭘 넘기는 건지 전혀 몰랐습니다. 실제 가격을 아냐고 묻더군요. 1,500만 원이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얼마짜리인데요? 대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희귀 모델이고 상태는 박물관급입니다. 저는 그대로 연석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다리에 갑자기 힘이 풀린 것처럼. 이철수 씨도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1,5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파리 여행 때문에 급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영 사모님, 이 차는 제 것도 그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우 씨는 2년 전에 제게 맹세하게 했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사모님께 연락해서 한 가지 일을 해달라고요. 가시죠. 이걸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유리문을 통해 크고 빛이 가득한 작업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바닥, 천장의 조명, 덮개로 덮인 세 대의 차. 이철수 씨가 가장 끝에 있는 차 옆에 멈춰서서 방수포 끝을 잡고 당겼습니다. 짙은 와인색 휀더, 크롬 장식. 광택난 차체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랜저는 여왕처럼 서 있었습니다. 살아있고 밤의 냉기로 차가웠으며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보닛에 손바닥을 얹었습니다. 금속은 매끄럽고 시원했습니다. 모든 선에서 진우 씨가 느껴졌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고 가죽 시트에 앉았습니다. 집차고의 냄새, 기름, 오래된 가죽, 그리고 희미하게 감도는 오렌지 향의 비누 냄새. 핸들은 그의 손가락이 20년 동안 쥐었던 자리가 닳아 있었습니다. 2년 전에 그가 제게 뭔가를 설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철수 씨가 문기둥에 기대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비밀 공간을요? 왜요? 만약에 대비해서 사모님께서 알아야 한다고요. 오직 사모님께만 말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를 누르고 이걸 당기라고. 라디오의 앞면 패널이 딸깍 소리를 내며 열리자 그 뒤로 깔끔한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혼자 계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이건 전부 사모님을 위한 겁니다. 그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에 종이가 두껍고 묵직한 서류철이 잡혔습니다. 그 아래에는 봉인된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그의 단정한 글씨체로 제 이름이 선영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작은 열쇠가 든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봉투부터 열었습니다. 가장자리를 찍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날짜는 그가 떠나기 2달 전이었습니다. 그의 글씨체는 자신감 있고 아플 정도로 익숙했습니다. 선영,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는 거겠지? 살아있을 때 말하지 못해 미안해. 당신은 분명 곁에서 함께 겪으려 했을 거야, 알아. 하지만 증거가 없이는 당신을 끌어들일 수 없었어. 1년 반 동안 유라를 지켜봤어. 그녀는 자신을 보이는 그대로의 사람이 아니야. 최소 2건의 비슷한 사례를 찾아냈어. 서류철에 내가 모은 모든 것이 들어있어. 사진, 서류, 이전 피해자들의 연락처. 수법은 똑같아. 나이든 부모와 재산이 있는 남자를 골라. 그 다음엔 우리 집에 손을 뻗기 시작할 거야, 선영. 그게 그녀의 방식이야.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집을 파는 게 모두에게 더 나을 거라고 설득하고는 돈을 가지고 사라지는 거지. 조심스럽게 그녀와 대화하며 반응을 살폈어. 그녀는 아주 교묘해. 민준이는 보지 못해. 확실한 증거 없이는 믿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에겐 아직 그 증거가 없었어. 상자 속 열쇠는 신한은행 우리 금고 열쇠야. 447호. 안에는 내가 94년도에 산 주식 서류가 들어있어. 환자 한 명을 도와줬는데 그의 아들이 기술 회사를 시작했었거든. 현재 가치를 확인해봐. 당신은 안전해. 이철수 씨는 차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 전화해야 할지 알아.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를 믿어. 몸조심해. 그리고 민준이도 지켜줘. 그 애도 피해자야. 사랑해. 나는 여전히 당신들을 지키고 있어. 진우가. 저는 편지를 2번 읽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진우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이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를 미리 상처 주지 않으려고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편지를 무릎 위에 놓고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사진들. 흰 드레스를 입은 유라가 다른 남자와 결혼식에서 찍은 사진. 더 나이 들고 흰머리가 희끗한 남자. 또 다른 사진, 다른 결혼식, 다른 남자. 혼인증명서 사본들. 최유라, 박동철, 부산, 2019년 6월. 또 하나. 최유라, 정재호, 대구, 2021년 3월. 지역 신문기사 스크랩. 노인 여성, 평생 모은 돈 잃어. 며느리가 집 매각 주장. 다른 기사. 의심스러운 거래 후 가업이던 카센터 폐업. 그의 손으로 쓴 메모들. 날짜, 행동 기록. 그녀가 우리 집에 대해, 내 건강에 대해, 저축에 대해 어떤 질문들을 했는지. 마지막 장에는 연락처 목록이 있었습니다. 박동철과 정재호의 전화번호, 그리고 메모.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렇지 않으면 민준이는 믿지 않을 거야. 그녀는 너무 교묘해. 만약 당신이 이걸 읽고 있고 내가 없다면 제발 끝까지 해줘. 우리 아들을 지켜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익숙해진 조용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속을 뒤집어 놓는 깊은 통곡이었습니다. 저는 그랜저 안에 앉아 서류철을 가슴에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위해, 그리고 그가 이 모든 것을 혼자 해야만 했던 것을 위해. 이철수 씨는 5분쯤 뒤에 돌아왔습니다. 문가에 서서 제가 숨을 고를 수 있을 때까지 말없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저는 소매로 얼굴을 닦고 차에서 나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저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 분이셨죠. 이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남자들과 통화해야겠어요. 박동철 씨와 정재호 씨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해요. 제 사무실을 쓰세요. 책상, 전화, 물 다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계세요. 저는 그랜저를 보았습니다. 20년간의 그의 노력, 비밀 공간, 그리고 유라가 차고에는 절대 얼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여기에 숨겨둔 편지. 이제 제 차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여자는 이 일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빠져나가지 못하죠. 그가 대답했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묵직한 책상, 전화기, 물병. 저는 서류철과 편지를 놓고 전화번호가 적힌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수화기를 제 쪽으로 당겨 첫 번째 번호, 박동철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귀에 대고 신호음이 울리는 횟수를 세며 숨을 죽였습니다. 이철수 씨의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큰 책상, 전화기, 물병, 그리고 블라인드 틈으로 스며드는 빛. 저는 책상 위에 서류철과 편지, 그리고 제 노트를 올려놓았습니다. 이철수 씨는 제가 곁에 있겠지만 방해는 하지 않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을 켜고 첫 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여보세요. 박동철 씨 되십니까? 저는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최유라라는 여자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수화기 저편이 조용해지더니 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전화가 올 줄 알았죠. 말씀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슬픔을 다른 사람에게 헛되이 설명해온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유라가 이제 제 아들 곁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이미 저희에게 지출을 줄이고 안전을 생각해보라고 설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제가 말하는 동안 침묵을 지켰고 마지막에야 쉬어버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드님은 성인이신가요? 38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그들이 만난 곳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행사 자원봉사를 하던 주민센터에서 유라는 행사 기획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상냥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모든 것을 느끼고 이해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사별한 지 4년째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죠. 그가 기쁨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6개월간 만나다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처음부터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며 저 아이 마음에 안 든다, 믿음이 안 간다고 말했지만 다시 살고 싶은 사람에게 늙은이의 말을 누가 듣겠냐고 했습니다. 결혼 후 유라는 돌봄으로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력이 쇠하고 이름을 잊고 운전이 위험하고 계단이 미끄럽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동철 씨는 이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단어를 읽거나 시선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들. 그녀는 그에게 치매 관련 기사 스크랩, 노인 낙상 통계, 우연히 눈에 띄는 곳에 놓아둔 관련 기사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몇 달에 걸쳐 모든 것이 안전을 위한 그림으로 맞춰져 갔습니다. 그리고 유라는 최고의 실버타운을 찾아냈습니다. 비싸고 거의 요양원 수준인 곳. 어머님은 최고의 대우를 받으실 자격이 있잖아요. 유라는 말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들겠지만 집을 팔면 감당할 수 있어요. 그는 집을 팔았습니다. 어머니가 40년 넘게 살아온 집은 약 5억 원에 팔렸습니다. 돈은 갓 결혼한 아내와의 공동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그게 더 편리하고 결제도 빠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적응 기간 동안 잠시 그곳으로 모셨습니다. 2주 후 유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계좌에서 한 푼도 남김없이 모든 돈을 인출하고 주소도 새 번호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법적으로는 깨끗했습니다. 그는 허탈하게 말했습니다. 공동재산이었고 접근 권한이 있었기에 신고하고 뛰어다녔지만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그들의 공동 결정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반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계속 집에 가고 싶어 하셨지만 그때 집은 이미 남의 것이었고 멀리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 연극을 시작하게 두지 마세요. 그가 끝으로 말했고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시작할 겁니다. 사모님이 피곤해 보인다, 헷갈려 한다, 위험한 카펫, 힘든 계단 같은 것들이요. 전부 기록하세요. 논쟁하지 말고 기록하세요. 어떤 서류든 어떤 방문이든 기록하고 아드님을 지켜주세요. 그는 지금 귀를 막고 있겠지만 곧 괜찮아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 여자를 멈춰야 합니다. 그가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멈춰주세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책상에 손을 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도 말도 떠오르지 않았고 오직 들은 이야기에서 오는 묵직한 명료함만이 남았습니다. 이철수 씨가 말없이 물 한 잔을 밀어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한 모금 마신 뒤 두 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정재우 씨 되십니까? 네, 저는 박선영입니다. 최유라에 대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놀란 기색 없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그녀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녀는 친구를 위로하러 왔다가 식이 끝난 후 다가와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해야 할 말을 정확히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해해요. 힘내세요. 시간이 약이에요. 그는 그 따뜻한 손을 구명줄처럼 붙잡고 버텼습니다. 곧 만나기 시작했고 8개월 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40년 된 카센터가 있었습니다. 그가 물려받았지만 정재호 씨는 그 일에 손이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아버지의 흔적이 많아서 힘들었다고. 유라는 팔고 있고 바다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합리적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약 3억 원에 팔고 공동계좌에 입금했습니다. 돈이 들어온 지 3일 만에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전화는 없는 번호가 되었고
카드는 텅 비었으며 흔적은 해외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터키 안탈리아라고 말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추적해 그곳까지 갔지만 이미 모든 돈은 여러 계좌와 현금 인출을 통해 모래알처럼 흩어진 후였습니다. 잡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사전에 모든 걸 조사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부모, 재산, 습관까지요. 만날 때 이미 어디를 눌러야 할지 알고 있는 거죠. 아드님은 댁의 집에 접근할 수 있나요? 서류에는 아직 아니지만 그녀가 밑밥을 깔고 있어요. 그럼 시간이 있네요.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모든 걸 서류철에 모으세요. 그리고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냥 말하지 마세요. 아드님이 직접 보게 하세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남의 입에서 나오는 진실은 충격으로만 다가옵니다. 외면할 거예요. 하지만 스스로 깨닫게 되면 더는 외면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고 나서야 제가 수화기를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가락이 지치고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진우 씨의 서류철이 놓여 있었고 저는 처음으로 고통뿐만이 아닌 기댈 곳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손안에 있었습니다. 편지, 날짜, 이름, 액수, 수법. 그가 제가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이 모든 것을 남겨준 것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이 모든 걸 의심하고 있었군요. 이철수 씨가 제 집중을 깨뜨릴까 두려운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반년 전에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도와달라고 부탁했죠. 친구 중에 사립탐정 강태식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둘이서 파헤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제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민중군이 믿지 않을 거고 공연히 가정만 파괴할 거라고요. 아들이 스스로 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원했습니다. 이철수 씨가 책상 서랍을 여러 명함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강태식, 사립탐정, 면허번호, 전화번호, 주소, 흰 카드 위에 검은 글씨가 칼날처럼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 손가락 사이에 잠시 쥐었다가 노트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류철 옆에 놓인 열쇠가 든 작은 나무 상자를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진우 씨가 숲속의 오솔길처럼 미리 닦아놓은 길이 있었습니다. 먼저 은행부터 가야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447호 금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무언가 딸깍하고 제자리를 찾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신한은행은 붐볐습니다. 금요일 대기줄이 길었습니다. 누군가는 송금을 받고 누군가는 ATM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금고 이용을 요청했습니다. 제 나이 또래에 차분해 보이는 여성 매니저가 저를 금고실로 안내했습니다. 두꺼운 문, 복도, 책상, 램프, 447호. 열쇠는 마치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부드럽게 들어맞았습니다. 안에는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서류가 담긴 깔끔한 투명 파일과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선영. 94년도에 5천만 원을 투자했었어. 한 환자를 도와줬는데 그 아들이 기술회사를 일으키고 있었지. 한 달 전에 이 서류들을 찾아서 가치를 확인해보고는 깜짝 놀랐어. 테크코어 시스템즈라는 회사야. 작년에 상장했더군. 이건 우리가 평생 모은 돈보다 훨씬 많아. 당신을 위한 거야. 만약 당신이 금고에서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무슨 일이 생긴 거겠지. 준비되면 팔아. 평안하게 살고 여행도 하고 독립적으로 살아. 나는 곁에 있어. 진우가. 저는 서류 파일을 매니저에게 가져갔습니다. 현재 가치를 알 수 있을까요? 그녀는 키보드를 두드리고 안경을 고쳐 쓴 뒤 다시 화면을 보고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대략 5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저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말없이 물을 따라주었습니다. 남편이 그때 이걸 샀어요. 저는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남편분께서
사모님을 정말 사랑하셨군요. 그녀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방 속에 이 서류들이 들어있자 세상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고통뿐만 아니라 기댈 곳, 돈, 제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돈. 저는 진우 씨가 왜 서류철을 여기에 두지 않고 차에 숨겼는지 이해했습니다. 은행은 귀중한 것을 위해, 차고는 비밀스러운 것을 위해, 유라는 차고에는 절대 얼씬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토요일 아침, 저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사립탐정을 만났습니다. 강태식, 55세쯤, 관자놀이에 흰머리가 희끗했고 손에는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안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우 씨는 제 친구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행동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직접 연락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미리 겁을 주지 않기 위해서요. 그가 출력물을 펼쳤습니다. 최근 3개월간 그녀는 가명으로 요양보호사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나이든 친척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득하는 방법을 묻고 요양원에 대해 문의했죠. 부동산 사이트에도 접속해 담보 없는 매물을 찾았고 소나무 언덕이라고 아시죠? 비싼 실버타운을 둘러봤습니다. 그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민준 군에게는 신용카드 3개가 있습니다. 총 부채가 약 3,200만 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명품 의류, 레스토랑, 파리 호텔 등입니다. 그의 연봉은 1억이 조금 넘습니다. 이런 생활 수준을 감당할 수 없죠. 그녀는 그의 이름으로 빌린 돈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보통 얼마나 빨리 진행되나요? 그녀의 과거 사례들을 보면 수법은 비슷합니다. 1단계, 꿈, 여행, 새로운 삶을 원하게 만드는 큰 계획. 2단계, 3개월, 당신에 대한 걱정, 피로, 건망증, 위험한 계단에 대한 언급. 3단계, 4~6개월, 상담, 방문, 브로셔 검토. 4단계, 8개월, 당신의 안전을 위해 집을 팔기로 결정. 경찰은요? 아직 그녀가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훔치거나 위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부산과 대구에는 이미 전과가 있지만 그건 다른 지역의 다른 사건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중군이 직접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그냥 말하면 그녀는 당신이 의심이 많다고 그를 설득할 겁니다. 하지만 그가 직접 사실과 마주치면 그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 씨가 쓴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그렇지 않으면 그는 믿지 않을 것이다. 집에 돌아와 노트를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 전 민준이가 집 문서가 어디 있냐고 물었다. 그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다. 6주 전 유라가 방들을 돌아다니며 인테리어 참고용이라며 아무렇지 않게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1달 전 민준이가 우리가 함께 점심 약속을 했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런 기억이 없었다.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가스라이팅. 3주 전 유라가 걱정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어머님,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도우미를 부를까요? 2주 전 그녀의 가방에서 소나무 언덕 브로셔가 떨어졌다. 현대적인 돌봄, 안전, 편안함. 저는 날짜, 시간, 옆에 누가 있었는지 모든 사소한 것을 한 줄 한 줄 기록했습니다. 진우 씨가 작업대 위상자에 와셔 볼트, 게스킷을 종류별로 담고 마커로 이름을 쓰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제 상자는 종이로 만들어졌을 뿐. 편지, 서류철, 통화, 금고, 강탐정, 빚, 브로셔. 그가 제게 남긴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해가 지붕 너머로 졌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깨끗한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40년간의 교대 근무와 당직 생활의 습관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닭과 같았습니다. 저는 노트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파리, 귀국, 저녁 식사.
그 아래에 갈비찜, 샤인머스켓이라고 썼습니다. 침착하게, 그리고 그녀가 말하게 둬라. 듣고 지켜볼 것. 저는 전화기를 들고 아들의 번호를 길게 눌렀습니다. 화면이 깜박이고 신호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화요일에 돌아왔습니다. 정말로 햇볕이 도움이 된 듯 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비행기에서 막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눈가의 긴장감. 저는 저녁 6시에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갈비찜, 진우 씨와 민준이가 학창 시절부터 좋아했던 음식, 그리고 디저트로 샤인머스켓을 준비했습니다. 이 식탁은 수많은 세월을 버텨왔고, 저는 다시 한번 이 식탁에 기대기로 했습니다. 부엌에 같은 의자, 진우 씨가 언젠가 천을 갈았던 의자에 앉았습니다. 대화는 유라가 주도했습니다. 파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멋졌다고. 역사 지구의 호텔, 루브르 박물관 근처에서의 점심, 발음하기도 힘든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그들이 누릴 자격이 있는 삶의 그림. 저는 들으면서 그녀가 어떻게 강조점을 두는지 보았습니다. 아름답고 매끄럽고 막힘없이 이 모든 게 정말 영감을 줘요. 그녀가 차를 다 마시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지 깨닫게 돼요. 민준 씨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솔직히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녀는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감자를 더 덜어주었습니다. 어머님도 여행 좀 다니셔야 해요. 민준이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세상 구경도 하시고요. 언젠가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 유라가 부드럽게 마치 걱정하는 것처럼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혼자 사시기엔 너무 커요. 규모를 좀 줄여서 더 편한 곳으로 가시는 건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직접적인 시도. 저는 온기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저희는 그냥 걱정이 돼서요.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계단, 마당, 다 부담이잖아요. 우리 나이에는 앞을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생각하고 있단다. 제가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민준이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우리라는 말을 알아차렸습니다. 내가 아니라 씨앗은 뿌려졌고 앞으로는 더 촘촘해질 것이었습니다. 커피와 디저트 후에 유라는 화장실에 간다며 10분 정도 사라졌습니다. 5분을 기다린 후 저는 위층에서 진우 씨의 옛 서재 근처에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아래층 화장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어머나, 그녀가 화들짝 놀라며 당황한 척했습니다. 방이 너무 많아서 길을 잃을 뻔했어요. 화장실은 원래 있던 곳에 있단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언제나, 물론이죠. 그녀가 제 팔뚝을 건드렸습니다. 바보 같았어요. 죄송해요. 와인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저는 말없이 그녀를 아래층으로 안내했습니다. 1시간 후 그들은 떠났습니다. 작별 인사는 그녀 특유의 미소였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어머님. 곧 또 들를게요. 문 밖이 조용해지자 저는 바로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저녁, 파리,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집이 너무 크다. 위층 서재 근처에서 10분. 날짜와 시간을 적었습니다. 모든 사소한 것을 한 줄에 담았습니다. 아침에 민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다. 제발 와주렴, 혼자서. 유라랑 저는 비밀 없어요. 엄마, 너와 나 사이의 문제야. 아버지에 관한 긴 침묵. 알았어요. 3시 이후에 갈게요. 유라한테 어디 가는지는 말할게요. 3시가 되자 저는 주전자에 물을 끓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진우 씨의 서류철과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어깨는 경직되어 있었고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서류철을 보자마자 그는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엄마, 또 차 얘기라면 앉아라. 저는 제 병원 목소리를 냈습니다. 차분하고
평온한 목소리. 논쟁하기 전에 들어봐. 중요한 거야. 그는 팔짱을 끼고 앉았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편지를 놓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읽었고 글줄을 따라 내려가면서 얼굴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를 반복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그의 안에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아버지가 1년 반 동안 유라를 감시했다고요? 그가 눈을 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아버지는 항상 그 애를 탐탁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건 민준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망상이에요. 계속 봐. 저는 사진들을 펼쳤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은 유라가 다른 더 나이 든 남자 옆에 서 있는 사진, 그리고 또 다른 결혼식 사진, 다른 남자, 혼인증명서 사본들을 놓았습니다. 최유라, 박동철, 부산, 2019년 6월. 최유라, 정재호, 대구, 2021년 3월. 신문기사 스크랩, 진우 씨의 손으로 쓴 메모들. 날짜, 액수, 행동. 이건 누구든 될 수 있어요. 그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이름이 같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합성, 포토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전화해봐.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를 믿지 말고 네가 직접 확인해. 저는 진우 씨의 단정한 숫자들이 적힌 종이를 뒤집었습니다. 2개의 전화번호, 이름, 민준이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진심이세요? 그가 벌떡 일어나 부엌을 서성였습니다. 제가 어떤 남자들한테 전화해서 제 아내랑 결혼했었냐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상하게 들리는지 아세요? 안다.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듣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아. 유라는 날 사랑해요. 그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 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말을 더듬고 숨을 삼켰습니다. 아니, 전 그렇게 못해요. 그는 종이를 주먹에 구겨쥐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아, 제가 말했고 처음으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는 널 지키려다 돌아가셨어. 그분의 마지막 몇 달을 네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걸 보게 하지 마. 그는 문턱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등은 뻣뻣했고 구겨진 종이를 쥔 주먹은 허벅지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확 열고 요란하게 닫았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현관을 울렸습니다. 저는 부엌에 혼자 남았습니다. 편지, 사진, 2개의 전화번호가 식탁 가장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전자는 끓고 있었고 창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스 불을 끄고 의자에 앉아 서류철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늦은 저녁은 끈적하게 흘러갔습니다. 전화기는 노트 옆에 화면을 아래로 향한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그 2사람에게 전화를 할지 아니면 그녀에게 가서 모든 것을 털어놓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집안의 소리가 점차 잦아드는 것을 들으며 첫 번째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최악이었습니다. 집은 고요했고 시계바늘은 기어갔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그가 들었을까, 직접 보았을까. 자정이 되자 식탁 위에서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 2사람한테 전화해봤어요. 박동철 씨랑 정재호 씨한테요. 전부 다 사실이었어요. 하나부터 10까지.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게 화가 나서 집을 나갔지만 집에 가서 번호가 적힌 종이를 들고 진우 씨의 편지를 다시 읽고는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유라에게 어린 시절, 결혼 전 성, 대학, 부모님에 대해 물었습니다. 대답은 단 하나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도시, 다른 이력. 마치 남의 인생을 종이에 적힌 대로 읊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더 밀어붙였습니다. 왜 자기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었는지, 명세서는 어디 있는지, 그녀가 말하던 사업은 어디에 있는지. 그녀 얼굴이 낯설어졌어요.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은 것처럼요. 제가 아무것도 이해 못한다고 아내를 믿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 카드 내역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녀는 말없이 여행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10분 만에요.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전화도 안 받아요. 집에 있거라. 강 탐정님께 전화할게. 제가 말했습니다. 강태식 탐정은 첫 신호음이 울리자마자 받았습니다. 이미 거래 내역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인사도 없이 말했습니다. 1시간 전에 그녀가 인천공항 근처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그 전에 여러 ATM에서 현금을 인출했고 총액은 약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방금 비행기 표를 구매했습니다. 이스탄불행 내일 아침 6시 출발 편도입니다. 그녀를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사건으로는 아직 이르지만 부산과 대구에서는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엔 살아있는 고소장이 있으니까요. 서두르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중군이 필요합니다. 카드 관련 공식 고소장이요. 그래야 우리도 명분이 생깁니다. 전부 다 하겠습니다. 새벽 3시. 우리는 제 집에서 만났습니다. 강 탐정은 서류철을 들고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붉은 눈에 잿빛 얼굴로 하룻밤 사이에 늙어버린 듯 했습니다. 우리는 부엌에 앉았고 강 탐정은 군더더기 없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고소장은 지금 작성하고 가는 길에 제가 공항 경찰대에 연락해두겠습니다. 현장에서는 멀찍이 떨어져 계세요. 요청이 있을 때만 나서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단 그녀를 멈추면 공개적인 사건이 될 거라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조용히 연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민준이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시작한 일을 끝내셨겠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짓을 하지 못하도록.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둡고 드문드문 차와 가로등 불빛뿐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살짝 코끝을 스쳤습니다. 강 탐정이 운전했고 저는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준이는 뒷좌석에서 말없이 창밖을 보았고 저는 어릴 적 그가 천둥을 무서워할 때처럼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인천에 가까워진 것은 오시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공항은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커피숍이 문을 열고 카트 끄는 소리가 났고 여행 가방을 든 사람들은 나른하면서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각자 자신의 길과 걸음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강 탐정은 우리를 출국 심사대 맞은편 기둥으로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형사팀은 이미 안에 있습니다. 나서지 말고 기다리세요. 민준이가 긴장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깨가 솟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내가 옆에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숨을 고르게 쉬어. 전광판의 시계가 5시 30분을 가리켰습니다. 심사대로 향하는 인파가 더 빽빽해졌습니다. 사복 차림의 두 남자가 울타리 옆에 섰습니다. 강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쪽 사람들이요. 우리는 움직이는 사람들, 여행 가방, 얼굴들을 지켜보았고 시간은 고무줄처럼 지루하게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커다란 코트에 값비싼 여행 가방 2개, 그리고 아침인데도 선글라스를 낀 채 마치 이 무대는 오직 그녀만을 위한 것 같았습니다. 한 손에는 휴대폰, 다른 손에는 탑승권. 그녀는 줄을 섰고 짐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 순간 형사들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형사들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한 명은 줄의 뒤를 막았고 다른 한 명은 옆에서 다가갔습니다. 잠시 실례합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유라는 그 목소리의 뒤를 돌아보며 사진에서처럼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면처럼 정중함을 걸쳤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저는 최유라입니다.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요. 이지혜 씨. 다른 형사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같이 가시죠. 부산과 대구에서 온 수배가 있습니다.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그녀는 몸을 날렸습니다. 여행 가방이 굴러가고 휴대폰이 날아갔으며 구두가 벗겨진 채 그녀는 스타킹 바람으로 매끄러운 바닥을 숨가쁘게 달렸습니다. 그 다음은 짧았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제압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켜섰고 몇몇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벌집처럼 웅성거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건화, 그녀는 발버둥치며 저항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비행기 타야 한다고. 형사가 여행 가방을 열었습니다. 하나에는 옷가지, 화장품, 여행용품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에는 고무줄로 묶인 현금, 다발이 깔끔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약 5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사진이 붙어 있지만 다른 이름으로 된 위조 여권도 있었습니다. 계좌 정보가 담긴 서류철, 외장 하드드라이브. 그들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을 때 그녀는 우리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기둥 그늘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 옆에서 그의 팔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공격을 받은 듯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너, 그녀가 민준이를 향해 씩씩거렸습니다. 그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제지당했습니다. 너였구나. 내가 정말 널 선택한 줄 알았어? 누가 널 필요로 해? 아무것도 아닌 놈. 민준이가 움찔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가 그의 시선을 가렸습니다. 반걸음 그가 그녀의 눈을 보지 않도록. 그리고 당신. 그녀는 제게로 돌아섰습니다. 끼어들지 말아야 할 곳에 끼어들었어. 조용히 늙어가면서 방해나 하지 말았어야지. 3년 동안 공들였는데 3년. 그녀는 직원용 문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녀의 비명은 잠시 메아리 치다가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는 돌처럼 굳어 있었고 턱은 꽉 다물었으며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집에 가자.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2주 후 우리는 경찰서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 수사관은 서류를 펼치고 건조하고 업무적인 목소리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전 사건들에 대한 확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유라는 가명, 실제 신원은 이지혜. 처음에는 소액 사기로 시작해 나중에는 노인 친척의 재산을 노리는 사기로 전환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최소 5명의 피해자가 확인됐습니다. 이번 건은 금융상품 서류 위조, 사기, 절도 혐의입니다. 그가 민준이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은행 측에서는 이미 귀하의 카드 거래를 분쟁 거래로 잠정 인정했습니다. 부채는 분쟁 처리될 겁니다.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가 다른 서류를 넘겼습니다. 수사 협조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의 예상 형량은 대략 징역 12년입니다. 동시에 민사소송도 진행될 겁니다. 부산과 대구의 피해자들은 일부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건조한 리듬 속에 제가 필요로 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질서. 체포 한 달 후 민준이가 여행 가방 2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엄마 집에서 지내도 돼요? 잠시만. 물론이지. 저는 그의 옛날 방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같은 포스터, 선반 위의 트로피, 벽에 남은 스카치 테이프의 희미한 자국. 이혼은 필요 없었습니다. 법원은 혼인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신분이 허위였으니 해소 사유는 충분했습니다. 민준이는 일주일에 2번 저녁에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부엌에 나와 농담을 하고 샐러드를 썰고 차를 끓이며 심지어 미소 짓기도 했습니다. 다른 날에는
마치 내면의 공허함을 소중히 품고 쏟아지지 않게 하려는 듯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을 끓이고 복도에 불을 켜두고 식탁 위에 컵과 접시를 남겨두었습니다. 집은 점차 다시 집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는 차고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낡고 높은 의자에 앉아 진우 씨의 작업 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유리창의 빗물처럼 어깨를 들썩이지 않고 조용히 그의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작업대에서 찾았어요.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읽기 시작했는데, 보세요. 그가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진우 씨의 글씨체였습니다. 오늘 민준이랑 5일 교환하는 법을 배웠다. 12살. 손은 아직 작지만 정말 집중해서 듣는다. 내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자랑스럽다. 그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민준이가 와서 엔진 작업을 도왔다. 거의 하루 종일 말없이 일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이런 날들 때문에 사는 거지. 이거 거의 기억 안 나요. 민준이가 글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빠랑 여기서 이렇게 있었던 거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아버지는 기억하셨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자주 따뜻하게 회상하셨지. 제가 아버지 차를 팔았어요. 그가 숨을 내뱉었습니다. 아버지가 20년 동안 영혼을 쏟아부은 그 차를요. 낯선 사람에게 제 인생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려고 1,500만 원에. 넌 몰랐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알았어야 했어요. 아버지는 절 막으려고 하셨어요. 저희 유라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싸웠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상관 마세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어요. 사과할 시간도 없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진우 씨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가 왜 침묵했는지 확실한 증거 없이는 안 된다고. 아들 역시 피해자라고 쓴 그 편지. 읽어봐. 제가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아이처럼 손가락으로 글줄을 따라가며 오랫동안 읽었습니다. 그 애도 피해자야라는 구절에서 그의 목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고 그는 제 어깨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저는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여러 해 전, 처음으로 F학점을 받았을 때, 경기에서 졌을 때, 사춘기의 고민으로 힘들어할 때 안아주었던 것처럼. 다만 이제 그는 심장에 숨이 막힐 듯한 충격을 받은 성인 남자였습니다. 우리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닦고 노트를 원래 있던 자리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차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것처럼 처음부터 전부 다시 배우고 싶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거리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깊고 익숙하고 전율이 일 정도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맥박처럼 확신에 찬 낮은 엔진의 울림, 소리는 점점 커지고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이미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민준이와 함께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와인색 그랜저가 멈춰서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크롬 장식이 반짝였습니다. 운전석에는 이철수 사장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시동을 끄고 문을 열며 별말 없이 우리에게 소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데려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잖아요. 민준이는 마치 눈을 깜박이면 이 광경이 사라질까 두려운 듯 못 박힌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이철수 사장님이 제게 다가와 열쇠를 건넸습니다. 이건 언제나 사모님 것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쇠붙이가 아니라 사람을 걱정했죠. 가족이 곁에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돈을 내셨잖아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1,500만 원을, 돈은 돈이죠.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사입니다. 이 이야기가 쓰인 사람들에게 있어야죠. 제가 팔았어요. 민준이가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네는 피해자였네. 이철수 사장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진우 씨도 그걸 알았지. 그래서 자네도 구해내려고 모든 걸 그렇게 준비했던 거야. 우리는 차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철수 사장님이 차에 타서 조심스럽게 후진하여 그랜저를 제자리에 우리가 수없이 밟고 다녔던 그 오래된 기름 자국 위에 정확히 세웠습니다. 엔진이 멈추자 정적 속에서 올바른 냄새가 돌아왔습니다. 기름, 오래된 가죽, 그의 오렌지향 비누 냄새, 차고는 다시 차고가 되었습니다. 그가 자랑스러워했을 겁니다. 이철수 사장님이 제게 말하고는 민준이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께서 하신 일도 그리고 자네가 돌아온 것도 우리는 부엌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힘껏 껴안고 떠났습니다. 민준이와 저는 문가에 오랫동안 서서 차의 와인색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제가 대답했습니다. 소중히 지키자. 2주 후 사건 관련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이지혜는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형량은 길게 나왔습니다. 건조하고 차분한 설명. 약 12년. 은행은 민준이의 카드 거래 대부분을 사기 거래로 인정하고 부채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일부 소액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500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에 대해 말하지 않고 그냥 이체하고 잊었습니다. 테크코어 시스템즈의 주식은 서류철 안에서 벽돌처럼 묵직하게 현실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5억이 넘는 돈. 제게는 낯선 우리 삶과는 다른 액수였습니다. 며칠 저녁을 고민했습니다. 박동철 씨와 그의 어머니, 이제는 없는 집을 떠올렸습니다. 정재호 씨와 그가 들어갈 수 없었던 카센터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각각 0만 원씩 수표를 끊고 당신의 가족을 기억하며 이해하는 사람으로부터 라는 짧은 메모를 썼습니다. 봉투에 넣어 보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지는 않았지만 속이 조금은 평온해졌습니다.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지. 제 자신을 위해서는 그저 살기로 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고 팔 생각은 없습니다. 가을에는 지붕을 고치고 정원을 정리하고 그 다음은 그때 가서 생각할 겁니다. 어쩌면 며칠 어디론가 여행을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영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다른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그랜저는 우리 집에 서서 마치 집과 함께 숨 쉬는 듯 했습니다. 민준이는 차고에 가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진우 씨의 노트를 가져와 높은 의자에 앉아 상자 속 볼트, 와셔, 게스킷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치 손가락으로 길을 기억하려는 듯이 가끔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여기 어떻게 설명했는지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함께 그의 단정한 글씨체를 읽으며 종이를 통해 그와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민준이는 커피를, 저는 노트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보닛을 열고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뭐부터 시작할까? 그가 물었습니다. 여행 전에는 5일류 점검. 항상 5일부터 시작해라라고 쓰신 페이지를 넘기며 제가 대답했습니다. 민준이는 딥스틱을 뽑아 닫고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놀림이 더 안정되었습니다. 상담 1. 시간은 결국 제 역할을 했습니다. 점심 전까지 우리는 그의 메모를 따라 필터, 벨트, 접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억지 미소가 아닌 어릴 적 제 어떤 교대 근무의 피로도 풀어주던 보기 드문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그리웠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모든 것이 명확한 이런 일이요. 내 아버지는 이런 날들을 사랑하셨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네가 있었고 이제는 제가 있을 거예요. 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괜찮으시다면요. 난 찬성이야. 이철수 사장님이 차를 돌려준 지 4개월 후 저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침, 햇살, 열린 차고. 저는 열쇠를 들고 민준이를 보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따라 나왔습니다. 준비됐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두고 봐야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가죽은 시원했습니다. 핸들은 진우 씨의 손이 닿았던 곳이 닳아 있었습니다. 거울을 확인하고 호흡을 가다듬고 노트를 떠올렸습니다. 출발 전에는 소리를 들어라. 열쇠를 돌렸습니다. 엔진이 고르고 깊게 울렸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마치 곁에 아는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클러치를 밟고 조심스럽게 차고에서 차를 빼내 가장자리를 잡고 차체를 바로 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런 요란함 없이 해냈습니다. 민준이는 문손잡이를 꽉 쥐었다가 숨을 내쉬고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은행나무 길을 달리고 강을 건너는 다리를 지나 대학병원 옆을 지났습니다. 제가 40년을 일했던 곳, 습관처럼 경비 아저씨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특별히 서두르지 않고 그저 굴러갔습니다. 창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보셨다면 춤을 추셨을 거예요.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낡은 포드로 저 가르쳐 주실 때 기억나세요? 이웃집 창문 아래서 6번이나 시동을 꺼뜨렸는데 기억나. 제가 말했습니다. 한 번도 화내지 않으셨지. 우리는 동네를 한 바퀴 더 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후진하여 그랜저를 제자리에 세우고 시동을 껐습니다. 정적 속에서 차고는 갑자기 가득 찼습니다. 텅 빈 것이 아니라 쇠의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 그가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제가 고쳐주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당근을 깎고 저는 양파를 썰었습니다. 먼저 볶는 게 나은지 바로 끓이는 게 나은지 논쟁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집이 마침내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거창한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삶. 저는 창가에 서서 차고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진우 씨의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5일 정상이라고 쓰인 페이지가 조심스럽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기름 자국 위의 차는 마치 떠난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 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곁에 있어. 그리고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각자 길을 잃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해두었습니다. 기댈 곳을, 사람들을, 길을 남겨주었습니다. 여기에 교훈은 단순하고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제때에 눈을 뜨고 설령 그로 인해 감사받지 못하더라도 곁에 머무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계는 잔인함이 아니라 집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 사람을 보며 그의 실수만이 아닌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다시 숨쉬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민준이는 상담을 계속 받고 아침에는 가끔 인상을 쓰지만 예전처럼 농담도 합니다. 저는 어디로 달려가지도 누구에게 무언가를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제 집은 제자리에 서 있고 그랜저는 차고에 있으며 저 모퉁이 너머의 길은 어디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나이와 사는 곳을 알려주세요. 누가 우리를 보고 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실제 삶의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